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특검과 탄핵 공방, 의료 공백 사태와 개헌 준비 의혹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의료 공백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 나서 의정 갈등과 인사 참사 등 정부의 국정 난맥을 지적하고 국회 다양성을 위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쌀값과 한우값 폭락으로 시름이 깊어진 농민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정부의 지원 대책과 야당이 내놓은 양곡법, 한우법 등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윤중병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가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펼칩니다. 첫날인 오늘 정치 분야에서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선동 정치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의료 공백 사태를 비롯한 현 정부의 국정 난맥을 지적하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분야에서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법원에서 기각이 날 줄 알면서도 검사, 국무위원 가리지 않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엄령 괴담 유포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부의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와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는데도 검찰은 이른바 접대 수사만 하고 있다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중대한 선거 개입을 한 것이고 국정 개입을 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의료 대란으로 환자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작년과 올해 세수 펑크에 민생이 힘든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며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의정 갈등과 인사 참사, 김건희 여사 의혹 등 현 정부의 국정 난맥을 지적하며 탄핵 추진을 위한 위헌과 위법 증거 수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 정권 치하에서 너무도 힘듭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헌법 전문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을 수록하는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정치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는 오늘 4개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 처리와 결산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환노위에서는 역사관 논란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장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김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잘못된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각오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까지 외부에 우리가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김 장관은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다가 맡겨야 될 문제지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안 납니다. 안우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의 기존 입장 고수에 법안 상정을 앞두고 김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켰습니다. 퇴장을 하셔서 본인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권고하고,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결산심사에서는 불용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전 특별자금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우체국 예금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우체국 보험 고객도 민영보험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IPTV 사업자의 경영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법 개정안 등 24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오늘부터 의대 수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국회가 의료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추진 중인데요.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당은 의료계 논의 참여를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 여당이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의료계가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여야 의정 협의체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의료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 중인 걸 두곤 신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협의체 의제는 오로지 국민 건강이라며 의대 정원과 명절 의료 대책,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 대책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가 의사들의 병원 복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어붙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가 7개월간 지적되어 온 문제를 인정하고 의료계를 논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게 정부 역할이자 능력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해놓고도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 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접촉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정부가 전제 없는 그리고 진정성 있는 또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를 포함한 논의 테이블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천재원 개건 기자와 함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꾸려질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응급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주에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가 급물살을 탔었는데 아직 의료계는 참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좀 출범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야는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당은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들이 의료계와 직접 접촉해 설득에 나섰고요. 야당은 협의체의 핵심은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여야 정책위의장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각 주체별로 3-4명씩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이, 국회에선 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 등의 참여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선 2025년도와 2026년도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참여 조건으로 내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당장 내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태고 민주당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 이제 동참에는 여야가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협의체를 이루는 방식에는 여야가 좀 다른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주재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논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로 당정이 한 차례 이견을 빚었죠. 당내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고 이미 의료계의 경질 요구에 그럴 수 없다 일축한 정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당정 갈등의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일단 수습이 된 모양새긴 한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실도 즉각 화답했죠. 이 배경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도 있었지만 당내에선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수석, 장차관의 개파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진 게 정부가 원점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여전히 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요.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면 의료계에서도 논의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어떤 단체가 의료계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도 좀 살펴보죠. 오늘 그 첫날 그 정치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거친 공방이 이제 오가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와 또 그 한편으로는 주의까지도 줬다면서요? 네, 정부 측 인사와 질의하는 의원 한마디 한마디에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야유를 하면서 대정부 질문 첫날 설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경제 위기를 인정하지 않냐고 묻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며 통계를 대라고 팽팽히 맞섰는데요.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위원은 우선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는 게 맞다며 주의를 줬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공세를 폈는데요.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핸드폰까지 반납하며 조사했다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니냐고 물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경호와 보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엔 통상적인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이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지적하자 박 장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당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물증도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령이라는 마음 아픈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군 인사의 계엄 논의 의혹에 대해 이렇게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 전 대통령이 이제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 점에 이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는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고요. 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그리고 딸 다혜 씨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먼저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통령이 매간비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인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위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뇌물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티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일지라도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정의라고 말하면서 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 지적에 박 장관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을 정치 집단화하는 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려 형사사법의 불신을 초래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0몇만 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면 300만 원 명품 가방 받았을 때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전후로 여야가 각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성균법을 비롯해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지난주 발의된 법안을 오다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재정 안정성 강화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 모두 국민연금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장 책임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의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에 집중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입니다. 자동 조종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소득이 없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3개월간 보험료를 전부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당한 관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이선균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부당한 지연, 사건 관계인의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 확대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수사 관련 공보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부여된 지방선거 투표권을 영주권 취득 후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두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뒤 야당이 재발의한 법안으로 오늘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이 붙은 악화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정이 온라인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를 막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회를 열고 자사우대, 기호 팔기 등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 4가지를 차단하고
중개거래 플랫폼의 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2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은 9월 중 공청회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 목소리를 들은 뒤 정산 기한과 중개거래 금액 규모 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며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청탁 증거가 있는 김건희 여사에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일가에겐 비상식적 수사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친문계와 친명계 의원들로 구성한 대책위에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일반 국민의 생활 현장 아이디어가 입법과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10번째 입법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해 우수작을 시상했습니다. 대상은 김성일 씨의 낙상과 급발진 사고 대처에 관한 도로 경계석 개선 방안이, 최우수상은 최용원 씨의 마약류 투약사범 치료센터 설립 운영 방안과 김주원 씨의 농촌 소멸위기 극복 방안이 선정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정책 제안대회가 현장 밀접형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금투세 끝장 토론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민주당이 공개정책 토론회를 가지기로 했죠. 당 정책위가 주관하는 토론은 추석 후인 24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금투세 입장을 밝혀왔던 의원들은 벌써 토론회 준비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저는 금투세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죠.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서 전용기 의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재논의해야 한다고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유예 쪽으로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 입장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화되어야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가 밸류업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환원율도 높이고 거래세도 폐지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등이 선행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일단 유예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금투세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선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는 지금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 이슈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이어나는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한편 국민의힘에선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거듭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이후 공개 토론을 통해서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그럼 민주당을 향해 같이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치열한 토론 끝에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눈길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찬은 언제입니다. 어제죠. 윤 대통령이 일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수도권 중진 의원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 측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며 비공개 만찬 소식이 특정 언론을 통해 곧바로 보도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도 참석 안 한 거죠? 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김민전, 이뇨한, 김재원 이런 분들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확인은 잘 못 해봤어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나온다.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 대통령이 친한계를 제외한 채 여당 일부 지도자들과 만찬 자리를 먼저 마련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의료개혁 문제로 불거졌던 당정 갈등의 앙금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의원들이 만남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만찬이라고 밝히면서 평소에도 여러 채널로 당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은 추석 이후가 될 것이라며 당정 갈등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만찬으로 윤한 갈등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추석 이후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와의 만남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또 윤한 갈등설은 사라질 수 있을지 정치권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을 두고 여당에선 방탄동맹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협은 협의체보다 정부의 사과와 증원 백지화가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의체 구성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여야 의정 사자 협의체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해서 야당과 또 정부에서 받아들여갖고 이제 성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제 의료계에서 아직 뚜렷한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료계를 더 이상 자극할 만한 조치는 정부로서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 소환 이런 것도 좀 정부에서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대화 테이블이 이제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만큼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와서 기탄 없이 일단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쟁 중에도 교전 당사자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무슨 교전 당사자도 아니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혼란스럽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이 하명을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데 그게 준비 안 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그런 부당한 수사를 지시를 해서 본인에 대한 무슨 정치 보복 내지 탄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으로 계실 때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럼 본인 하명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역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거꾸로 가격이 폭락해서 걱정인 품목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쌀과 한우인데요. 쌀값과 한우값 폭락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국회 농해수위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지나면 바로 이제 추석 연휴로 접어들게 되네요. 추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 농가 마음이 지금 이제 한가위만큼이나 좀 풍성해져야 될 텐데 현실은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피땀 흘려 이제 열심히 경작했던 그 논을 많이 좀 갈아엎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있는 전북에서도 농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의원님께서 이제 그 지역구를 돌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 전북 고창의 민심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죽하면 1년 내내 땀을 흘려서 거둔 쌀을 이렇게 뒤엎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작년에 양곡관리법 개정하면서 내세웠던 내용이 시장 의무격리 요구한 부담이 되니 대신에 농민들에게는 쌀값을 안정적으로 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쌀값 20만 원 보장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선이랄까 의지 자체도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뭐 쌀값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꽤 크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 이제 수확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럼 금년 쌀값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게 아주 팽배해서 불만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불신도 커져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량 안보라고 하는 우리 곡물들 이걸 제대로 지켜낼 수는 있는 것인지 생업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를 할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꽤 크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이게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이 80kg 그 한 가마당 17만 6,628원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는 역대 최저인데 쌀 공급 자체가 과잉이어서 이런 사달이 났다. 그리고 쌀값 폭락과 10개월째 하락세가 이렇게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정부의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능력 부족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공급이 소비보다 많다 생산량이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그래도 쌀의 일정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주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 요걸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정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수확기 최고조에 있을 때가 21만 한 4천 정도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만 한 7천 원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 20% 떨어진 거거든요. 20% 떨어진 내용을 1년간 유지하면서 농민들에게는 그냥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실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다음에 생산과 또 수요 간의 수급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시장 기능에 맡겨도 적정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시장 기능이 작동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거나 그 능력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적게 일정한 생산량을 시장 경리에서 빼줘서 인위적으로라도 시장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제대로 못 해내는 것이죠. 그게 무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인식 자체도 1년 내내 이렇게 20만 원 미만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도 약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인식이나 능력이나 이게 다 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농민들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 그런 현상에 따라서 쌀값이 내려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정부 입장을 이제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쌀 매입 계획을 이제 세우지 않았습니까? 작년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45만 톤, 추가로 25만 톤 총 70만 톤을 매입했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근데 실제 물량이 이것보다 이제 적다. 정부가 물량을 부풀렸다. 이렇게 이제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셨어요. 네. 이제 정부에서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소위 개입해서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발표한 게 70만 톤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올해 수확기 물량 24년도에 생산되는 물량 40만 톤 제외하면 30만 톤을 일단 시장 격리하는 듯이 외양상으로 발표했는데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으로 뭐 중복되거나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해서 외형적으로는 30만 톤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은 10만 톤밖에 안 돼요. 네. 20만 톤은 중복되거나 또는 실행 가능성이 없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물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 자체도 외형적으로 부풀렸지 실질적으로는 시장 기능에 개입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정부가 시장 기능에 메시지를 주려면 적기에 시장이 작동할 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찔끔찔끔 해가지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죠. 정부의 의지나 실제 작동하고자 하는 영향이나 이 부분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쌀값이 하향 곡선을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걸 상승 곡선으로 반전시키려면 15만 톤 정도를 적게 지금 제때 시장 격리를 해줘야 그 내용이 작동이 돼서 쌀값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내용 하지 않고 2월 달에 5만 톤이 실효적이고 최근에 나온 5만 톤이 실효적이고 나머지는 있는 거 농협의 재고량 장부가리 했고 또 농협이 실제 현실적으로 그 가격을 뒷받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뭐 농협으로 하여금 소비 촉진 활동을 하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30만 톤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간도 떨어져 있고 또 실효적인 내용은 10만 톤밖에 안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초래되는 주요 요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정부가 실효적으로 개입해서 쌀값을 안정시켜야지 그런 부풀리기나 말로만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세로 가서는 지금 현재의 쌀값 폭락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초 계획은 이제 70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는 4차례에 걸쳐서 이제 5만 톤씩 총 20만 톤만 매입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제 쌀값 70만 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24년산 시장경 공공비축하는 게 40만 톤이에요. 그거는 24년산이니까 빼고. 그러면 이제 쌀값이 지금 등락하는 것은 23년산 쌀값 가지고 벼값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아닙니까? 그럼 23년산 구곡 아직 신곡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구곡이라 칭하면 그 구곡과 관련해서 30만 톤을 시장 격리하거나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은 10만 톤밖에 안 되더라. 20만 톤은 중복되거나 부풀리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물량을 가지고 외형만 발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쌀값
하락이 반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또 재고가 지금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문제는 이번 주면 9월 중순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쌀 수확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40여일 정도 뒤에는 본격적인 쌀 수확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좀 어떤 대책과 조치가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구곡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네. 이제 새로 그쵸. 이제 수확하는 네. 신곡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농민들에게 해줄 것이냐 네, 요 네. 내용이 중요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생산과 실제 소비될 수 있는 물량을 어떻게 진단하고 예측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작년 같으면 9만 톤 정도가 과잉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네. 전체적인 재고량은 뭐 지금 현재로 한 33만 톤 네, 정도. 네, 뭐 그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갭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금년의 경우에도 정확한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내용에 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수급에 맡겨도 그게 쌀값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 약속한 내용이 20만 원 수준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20만 원 수준 이상이 시장 기능에 맡겨도 유지될 수 있는 체계의 수요와 그다음에 생산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야 되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정부가 격리를 해서 시장 기능에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물량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그걸 지켜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뭐 원래는 쌀값 안정 대책을 10월 달에 발표했는데 한 달 앞당겨서 시장 기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기만 앞당겨서 안정되는 게 아니고 그 물량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서 실제 생산되는 물량이 그대로 놔둬도 쌀값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유지될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걸맞게끔 시장 격리 규모를 정해주는 것이 일단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지금 상태는 가장 중요한 결정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네. 그 이웃나라 그 일본이 올해 그 쌀이 동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네. 이제 많이 뭐 외국인들도 찾아가고 그 안에 또 어떤 뭐 행사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저희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 쌀을 좀 일본으로 수출하면은 안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좀 들었는데 한편 그 축산 농가의 시름도 뭐 아주 이제 깊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료값이 이제 40% 올랐는데 한우값은 20%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소 한 마리당 200만 원 적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코로나19 때 한우 소비가 이제 늘어나서 축산농들이 사육 규모를 늘렸다.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이다. 이제 그 탓이다라고 이제 돌리고 있고 한우 농가들은 공급 과잉인데 왜 무관세로 10만 톤이나 따로 수입을 했느냐? 어떤 협정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입을 한 것인지 이제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제 정부와 축산 농가 간에 서로 책임을 이제 떠넘기는 이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우가 폭락과 관련해서 이제 국감에서 어떤 부분을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우도 수급 조절에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네. 생산되는 물량하고 소비 물량에 근접하도록 해야 네. 속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사료값이나 이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반영돼야 그것도 생업이 유지되는 것이니까 한쪽에서는 사료값이라든지 이런 생산 비용이 적절하게 축산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생산되는 물량을 왜 적절히 관리를 못해서 실제 소비 물량보다 과잉되게 해가지고 속값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사료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뭐 국제 곡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생산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축산 농가에 그대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관리해야 될 영역은 적절하게 관리해서 생산 비용 때문에 축산 농가가 부담되지 않도록 한쪽에서는 하고 또 하나는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실제 수급이 안정될 수 있는, 특히 가임 한우와 관련돼 있는 그런 물량을 좀 줄여야죠. 약 10만 톤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농가들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면서 그 가임 한우들이 실제 적절히 관리돼서 전체 한우 주수가 소비에 걸맞게끔 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점검하고 그런 내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정부로 하여금 촉구하고 또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부 입장은 사료 구매 자금 상환 연장은 협의를 좀 해보겠지만 한우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우값 폭락 대책과 관련해서 의원님은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뭐 이제 입법적인 내용이 이제 조금 정부하고 의원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입법과 관련해서 지금도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는데 제조업이나 이쪽 수출 여건 때문에 지금도 한우와 관련된 문을 열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프랑스나 아일랜드에 수입 위생 조건도 허용해서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만큼 농협이 계속 제조업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으면 그 희생당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뒤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우법과 관련된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 농가들이 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 해줄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주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축산법에다 넣는 것은 가능한데 한우법 특별법 만드는 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한우법에 특별법을 만드는 게 농가들이 원하면 같은 내용이라면 그걸 입법적으로 분리하나 축산법에다 함께 만드나 그게 입법 재량의 문제지 그게 절대적인 뭐 반대 이유가 되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내용들은 정부가 좀 문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한 수용하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정확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민주당의 정기국회 입법과제 중에 농업법안이 6개 그리고 양곡법과 농안법 그리고 한우법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이게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정 품목만 혜택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방만을 계속 벌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협점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이 법안으로 좀 해결될 수 있을지 네, 거부권도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내용은 좀 남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국민들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좀 21번 거부권 행사했는데 본인 개인과 관련 연계돼 있는 내용까지도 거부권 행사할 정도로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또 우리 농업과 관련돼서 예전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때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 대신에 그때 이 내용은 그렇지만 쌀값 안정시켜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약속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선이나 능력을 우리가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입법적으로라도 적정하게 쌀값이 안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드려야 식량 안보도 가능하고 또 농업도 또 농민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할 때마다 그 부풀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양곡관리법도 기본은 선제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서 생산 과잉이 되지 않도록 미리 좀 틀을 만들고 그 내용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 부득이 사후적으로 생산 공급이 되면 그 내용을 정부가 관리해서 시장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자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 그대로 하면 연에 소요되는 비용은 2, 3천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예전에는 1조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랬고 또 금년 들어와서는 이거 하면 3조 원 들어간다고 또 부풀려서
발표하더라고요. 그만큼 농민들이나 국민들을 사실상 기망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양곡관리법 할 때 쌀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 쌀에 쏠림 현상이 더 생겨서 쌀만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농산물 전체에 대한 가격 안정제를 도입해서 농민들의 기본적 소득 안전망을 좀 만들자 이런 내용이어서 그런 내용이 제도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쌀만 집중되는 게 아니어서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부의 논리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농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약속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익직불금을 5조 원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금년 2024년도에 담겨 있는 게 3조 1,000억 정도 되는데 5조까지 늘리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 2조 원 정도의 농업에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잘 관리하면 그 내용과 이 제도 개선과 잘 관리하면 정부가 염려하는 것처럼 포퓰리즘에다가 막 공격 안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전체적으로 좀 조율해가면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또 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재원적인 한계 문제도 잘 담아서 농민들의 안정 문제 좀 걱정거리 좀 덜어드리고 또 정부가 걱정하는 재정의 한계 요 내용도 좀 담아내는 이런 내용을 잘 함께 협의해 볼 요량입니다. 예산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농식품부가 발표한 내년도 농업 예산이 18조 7,496억 원인데 그중에서 예산이 가장 늘어난 이 사업이 수입 안정 보험. 의원님 알고 계시죠? 올해는 이제 81억 원이었는데 내년은 이제 2,07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 정책이 양곡법, 농안법보다 더 나은 대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의원님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이제 농민들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 안정망 이걸 구축하려면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인 안전망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본적인 안전망이 농산물 가격 안정제입니다. 그 내용에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보험으로 처리한다든지 선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게 수입 안정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수입 안정 보험 늘리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러나 기본이 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작년에 양곡관리법 개정한다고 그럴 때 쌀값 20만 원 보장한다고 놓고 실제 보장을 못했던 것처럼 또 이번에도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러니 그거를 또 물타기 할 요량으로 수입 안정보험을 도입하겠다고 그 본사업하겠다고 갑자기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수입 안정보험 이제 본사업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9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15개 품목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보험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75개 이 품목도 많지 않다.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70여 개 이상 되는 품목에 15개 하면서 본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고요. 내용 자체가. 그다음에 또 이제 보험 가입한다는 완전 보험제도니까 보험 가입률이 25%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농민들의 수입 안정망으로서 본사업이고 제대로 된 이것만 하면 농민들의 수입 안정이 담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넌센스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런 물타기용의 성격이 가미돼 있는 그런 정부의 홍보성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지금 정읍, 고창의 해결사라는 별명을 또 갖고 계시고요. 이번 국회에서도 22대에서도 그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지역 현안 어떤 게 좀 해결할 게 더 있을지 궁금하고 또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국감에서 좀 주력할 만한 점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민들의 걱정거리 지금 말씀드린 걱정거리를 풀어드려야 되니까 농산물 가격 안정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것 또 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을 나름대로 정부가 책임져줘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역구가 정읍고창인데 정읍고창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자 네, 성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사이 역사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 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돼서도 거기 참여자들을 어떻게 애호할 것이냐, 네. 이 부분도 꽤 역사적인 인식을 바로잡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단초가 됐던 2차 봉기의 단초가 됐던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이 있어요. 네. 일제가 한 8,000명 우리나라에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우리 국왕하고 왕비나 궁궐을 완전 점령해서 자기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었던 그 사례 때문에 2차 봉기도 일어났고 네. 그 갑오 의병도 생겼고 네. 뭐 이런 내용이어서 그 내용도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역할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 내에서는 그런 농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 그런 가격 문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제대로 짚어서 지금 겪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내년에는 좀 나아지는 이런 농정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계기로 국정감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창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곡창 지대인데 쌀값 안정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은 쌀값 폭락의 진단과 대책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